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300선 이제 그 진도를 나가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그 300선 교재를 보면 그 목차 부분 나오죠. 목차 부분에 이제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요. 목차를. 그 목차 부분에 보게 되면 처음에 형법 총론 이렇게 나오고, 1편 서론 나오고, 이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절 단위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목차를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초급자분들은 목차를 많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절 단위의 목차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숙지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차 부분에 보면 뭐 제1절 형법의 기본 개념, 제2절 제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 이론, 또 2편에 보면 범죄론 나오죠. 거기 의의와 종류, 행위론 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절 단위로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죠. 절 단위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읽고 숙지를 해두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그 25페이지 펴보시면요. 형법의 기본 개념 진도 나가기 전에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간단하게 좀 한 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범죄 이제 구성 요건과 위법성과 이 책임을 갖추게 되면 어떤 범죄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각각의 요소들 있었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질적, 위법성의 본질,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형법에 규정된 것은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당방위부터 정당행위까지 쭉 얘기를 했고요. 책임에는 이제 책임 능력, 그 다음에 고의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과반가치라는 거하고 나중에 공부를 상세하게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행위반가치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형법 이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관련되는 겁니다. 두 개. 이 책임 쪽은 연관이 없어요. 이게 여기에 관련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비어를 뭐 칼로 찔러서 죽였다 또는 독살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살인죄 구성요건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었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쭉 봤는데 이 살인죄에 A가 B를 죽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건 단계를 다 따져보니까 모두 다 충족을 하더라, 이쪽을. 이렇게 되게 되면 그 행위 자체에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구성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조금 더 필기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구성요건, 위법성 있으면 이 구성요건의 모든 부분을 충족한다. 만약에 살인죄 같으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행위 주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위 객체가 있었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A가 B를 죽였다.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보고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고의, 살인죄는 고의범이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과실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래서 행위 주체 보니까 A다. 객체는 B다. 행위는 칼로 찔렀다. 칼로. 결과는 B가 사망했다. 그래서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 가슴을 찔렀더라.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이 구성요건 단계를 다 충족을 딱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A의 행위에 대해서 그게 행위는 결과반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행위반가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럼 이 결과반가치가 도대체 뭐냐? 결과반가치하고 행위반가치는 반드시 범죄와 직접 연관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 결과반가치는 살인행위로 인해서 B가 사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인죄는 우리가 이 법익 침해에서 어떤 법익을 침해한 거냐면 생명이라는 법익. 우리 생명이라는 법익입니다. 이게 생명, 재산, 자유, 명예, 그 다음에 성적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법익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거예요. A가 B를 죽인 행위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결과반가치는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B가 죽었으니까. 그죠? 결과반가치가 존재하게 돼요. 행위반가치는 뭐냐면 이 결과반가치를 제외한 A의 행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대표적으로 고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 찔른 행위 이런 것들. 이게 결과반가치. 그럼 존재하죠?
살인의 고의도 있었고 칼로 찌른 행위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요 A가 B를 칼로 찔러서 칼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가 구성요건 단계에서 인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법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 규정해 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법성이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뭐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뭐 피해자의 성락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 소극적으로 유형해뒀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 A가 B를 죽인 행위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사람이 B를 죽인 이유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B가 A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B를 죽였더라.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정당방위가 되고요. 근데 또 다른 경우 어떤 거냐면 A가 B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B가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휴전선을 이제 이렇게 무단으로 침투하는 걸 보고 A가 사살을 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정당행위가 돼요. 정당행위가. 그럼 그게 여기에 해당하거나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구성요건이 다 인정이 돼도 위법성 조각사유인 여기나 여기에 아무거나 해당되게 되면 위법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적법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B를 죽였다. 공격하는 B를 또는 적군을 사살했다.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나 긴급비난이나 자구행위나 모든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성요건에서 인정이 되었던 이 결과방가치하고 이 행위방가치를 다 없애줘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에서는 이 결과방가치를 없애주는 부분과 행위방가치를 없애주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성요건 단계가 인정이 되어버리면 뭐 살인죄든 절도죄든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가 존재하게 되고요.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도 없애주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없애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점을 딱 하나 기억을 더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정도 딱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는 구성요건 단계가 충족이 되면 인정이 되고 위법성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조각시켜야 되고 이걸 조각시켜야 된다. 만약에 결과방가치를 조각시켜주는 요소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법성이 조각 안 되고 그거는 위법행위가 돼버립니다. 최종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의 문제다. 그래서 그 점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두시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옛 선조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옛날 뭐 어떤 그런 사극이라든가 그런 뭐 예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처음에 무조건 외웁니다. 외우고 나중에 이 외운 걸 기반으로 해서 머리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이제 뜻을 이해해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선조들이 쭉 공부해왔던 선지후각이라는 이런. 미리 외우고 나중에 깨달을 갖자죠. 뜻을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머리에 안 와닿을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뜻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지만 외워두시면 나중에 아주 크게 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점수만 잘 맞으면 돼. 그래도 사실 괜찮은데 괴롭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편해지는 거고 처음에 안 해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감으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아니라 감으로 그냥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짝 비틀어 놓으면 딱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이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법을 여러분들이 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몇백 년, 수백 년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어떤 이론들이 정립이 되고 쌓인 게 딱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들이 잡아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를 잘 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딱 머리에 넣어두시고 해두시면 공부하실 때 항상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 이 앞이 뭐가 있었고 뒤가 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치를 자기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법 강론의 각 범죄 형법 강론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살인죄가 있다. 살인죄에서 당연히 이제 이게 범죄니까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살인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행위 주체, 뭐 행위 객체, 뭐 행위 이런 것들인데 특히 행위 관련돼서 이 살인 행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피고인들이 고의를 자기들이 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위법성과 관련돼서도 조금 중요한 게 있고 체행과 관련돼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절도죄도 이제 또 절도죄 가게 되면 이것도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구속요건 단계가 중요하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범죄마다 이런 포인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범죄에서는 이것만 막 설명을 해도 아, 이게 당연히 없지만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시험 출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명예훼손죄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 쪽은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이 구속요건 단계에서 명예의 개념, 그죠? 그 다음에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가? 그러니까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위법성 조학 사유와 관련돼서는 이 310조라는 규정에서 이 명예훼손죄에 특수한 위법성 조학 사유가 있다.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강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25페이지를 펴보시면 형법의 제1절 기본 개념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형법의 기본 개념. 이게 제가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한 면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뭐 불편한 분도 있겠고 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줄을 칠 때 잘 보고 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몇 군데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 형법의 성격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정기양성 나오고 어디가 재형법정주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데서는 이 2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 재형법정주의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꼭 써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재형법정주의 한 문제 나오는데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판례로 나와요. 판례 한 문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판례로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시면 그러면 이거 뭐 제 기본 개념 이거는 뭐 필요 없나?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몇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 줄만 치고 요것만 좀 읽어달라고 한 부분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저를 믿고 다른 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여기서 뭐 형법 서론 쪽에서 나오는 문제 숫자가 딱 그러니까 우리 승진 시험은 이렇게 이제 서론, 구속요건용,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미수, 공범, 죄수론 이게 이제 총칙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이렇게 강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 이 부분마다 다 문제를 이제 출제할 수 있는 문항수가 비율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날은 한 문제 반 내고 1.5문제고 한 문제 반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문제 내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와 섞어서 지문을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제 한 문제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한 문제 반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서론 쪽에 아니면 뭐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다, 세 문제가 이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떤 해는 두 문제 내고 어떤 해는 다섯 문제 내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1.5가 배정이 되면요, 1.5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형법정주의가 한 문제 나와버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 관련돼서 뭐 장소적 적용 범위 관련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니야 혹시 여기도 나올지 몰라 나는 그거 맞아야 돼 그렇게 하신 분들은 공부량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없어요. 제 말을 믿으시고
제가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했던 거기에 써놓으라고 하는 부분은 딱 써놓으시고요. 여기서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몇 가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형법을 처음 공부하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형법의 개념 보게 되면 예, 그 형법이란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한다. 항상 이거죠. 범죄.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법률 효과. 범죄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형벌을 가하죠. 형사 제재를 가하는데 형사 제재는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은 다 형법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처분을 보게 되면 형법에는 보관찰, 사회봉사, 수학명령, 치료, 감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형벌,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추징. 그거 빼고는 다 보완 처분이에요. 다 보완 처분이잖아요. 그죠? 보관찰, 특정 범죄, 그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장치 부착. 그 다음에 아청법에 이제 공개명령 또는 예, 그런 사람들의 취업 제한. 그죠? 성 관련 범죄를, 아동에 대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놈한테 유치원 교사 자격을 주면 안 되겠죠. 또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폭법의 이제 보호처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보완처분입니다. 요거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형벌의 종류 9가지는 기억해두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하나 기억해두고요. 형벌의 종류 9가지, 뭐 사형부터 해가지고 쭉 추징까지. 그거 9가지는 기억해두고 그 나머지 형사제재는 다 보완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벌의 종류만 여기서는 기억해두시고요.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그 다음에 형법의 범위를 보게 되면 이것도 뭐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협의의 형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형법 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1조부터 쭉 나온 거. 그게 협의의 형법. 우리 공부하는 거. 근데 협의의 형법에서 이제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 전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이 실질적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형소법 공부하는 분들 계시겠는데, 우리 형소법의 이념이 뭐냐면,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이념이 뭐냐? 그럼 실체 진실 발견이에요. 형소법의 가장 큰 이념이 실체 진실 발견인데, 그럼 실체가 뭐냐? 이게 바로 범죄와 형벌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형소법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범죄와 형벌을. 그죠? 어떤 행위가 있는데, 이걸 그 범죄로 규정을 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그것도 범죄에 관련돼서 또 증거를 조달해가지고 범죄가 맞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맞으면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소법의 이 이념을 실체 진실 발견이라고 할 때 이 실체가 바로 범죄와 형벌이다. 이게. 근데 이제 형법에 보게 되면, 형법전이라고 우리 협의의 형법을 보게 되면, 이 범죄와 형벌 이외의 규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징고죄 고소 같은 거, 양형의 조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 집행과 행형의 조건, 형의 실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범죄와 형벌과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규정되어 있다. 문제 안 나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광의의 형법은 아까 말씀드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 도로교통법도 광의의 형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법의 개념에서 우리가 여기서 형법이란 할 때 이 형법이 뭐다? 광의의 형법이에요. 광의의 형법 요거. 그래서 그걸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그러고, 관련 법률은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가보안법, 폭처법, 그다음에 특가법,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뭐 범죄와 형벌 들어가 있으면 다 이제 형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밑에 보게 되면 형법학은 광해 형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원래 광해 형법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법 총칙 규정은 타 법령에 재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요 법 규정이 형법 8조예요.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형법 총칙에 보면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미수, 공범론, 죄수론 나온다 그랬죠? 요 관련되는 형법 총칙 규정은 뭐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한다. 그러면 음주운전이 이 구성요건에서 이제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행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법률에는 이 위법성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주로 구성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형법 총칙 규정으로 이 법률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성요건은 당연히 이 법률로 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형법을 다 차용을 해서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법 8조에 있다. 뭐만? 형법 총칙만이죠. 당연히 각칙은 아니죠. 각칙은 다 각자 뭐 특가법이라든가 이런 다 각자 이제 범죄가 유형이 있으니까 형법 총칙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타법령에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요 조문이 하나 있다라는 것 기억해도 여기 줄쳐두시고 줄친 부분. 그다음 형법의 성격에 보면 체계적 지위입니다. 형법은 당연히 공법이죠, 공법. 그다음에 사법법입니다, 사법법.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런 거 외우시는 분들은 좀 힘듭니다, 사실. 외우지 말고 그냥 암기할 필요 없고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공법이다, 굵은 글씨로. 그다음에 사법법이다, 사법법. 법을 입법법, 행정법, 사법부로 나눌 때 사법법이라는 거예요. 사법법. 사법법은 형법은 한목적성보다 법적 안정성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 뭐 이런 거 하나. 여기 이제 기출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하나 줄쳐두시고요. 그럼 한목적성은 누가 중시하나? 행정법이 특히 한목적성을 중시하죠. 행정법이. 실체법이다. 실체가 뭐라 그랬죠? 범죄와 형벌. 딱. 실체법이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체를 찾기 위한 절차법이고. 형사법이고, 당연히, 그죠? 형사법이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안 나올 뿐더러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된다. 옛날 이런 것도 나왔어요. 옛날 한 10몇 년 전에는 공법인, 형법은 배분적 정의가 지배한다. 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문제 출제 안 합니다. 배분적 정의 뭐 이런 거, 평균적 정의 이런 거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이런 거 출제 안 해요. 배분적 정의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절도죄를 범한 놈이 있다. 절도죄를 범한 A, B가 있는데 얘는 징역 1년이고 얘는 집행유예예요. 아니 왜 같이 절도죄를 범했는데 얘는 1년이고 얘는 집행유예냐. 얘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다. 그게 배분적 정의. 네? 평등하게 얘도 1년 얘도 1년 하면 평균적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배분적 정의가 지배한다. 여기서는 이제 거기 제가 이제 뭐 굵은 글씨만 공법, 사법법, 실체법, 형사법 이것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규범적 성격입니다. 규범적 성격. 형법은 이제 가설적 규범이에요. 가설적 규범의 의미가 뭐냐면 법률 요건이 존재해야만 뭘 가한다?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죠. 즉, 이 요건이 있어야만 법률 효과가 나오니까 이 범죄를 전제로 하고 형벌이 나오니까 가설적 규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으로 해서 사람을 살해하면 법률 효과로서 어떤 법정형, 형벌이 나온다. 요걸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요게 있어야만 요거로 처벌한다. 요 가설이죠, 그죠? 요게 있어야만 처벌한다. 그래서 가설적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은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다. 일반인한테는 행위규범이에요. 일반인한테는 판사한테는 재판규범이고 형법이라는 거는 그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사한테는 재판규범이 되고 일반인한테는 일반 입장에서는 이게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되고 이건 범죄가 아니구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형법이 행위규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법관들한테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근데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이 이거는 뭐 비슷한 말인데요. 이 평가규범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행위가 존재한다. 어떤 행위가 존재하는데 이 행위가 과연 형법으로 들어오면 범죄가 되는 거고 형법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가 과연 형법에서 얘기하는 이게 범죄가 되는가 라고 할 때 형법이 여기서 활용이 될 때 이게 이제 이 행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이게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형법이. 아시겠죠? 그게 평가규범이에요. 말 그대로. 평가규범은 행위만 보는 거예요. 행위자 안 봐요. 그러니까 뭐다? 객관주의, 주관주의 중에 객관주의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행위를 가지고 그게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의사결정규범은 의사결정규범은 뭐냐면 아까 위에서 이제 행위규범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반인 A가 있는데 얘가 형법에
형법 규정을 보니까 요거는 범죄예요. 요거는 범죄고 요거는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가 요렇게 의사결정하면 요게 범죄가 되고 요렇게 결정하면 범죄가 아닌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형법이라는 게 존재함으로써 거기에 범죄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딱 규정해 둠으로써 얘가 범죄 행위를 할지 범죄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의사를, 즉 범죄를 할지 말지 그런 의사를 결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기법. 그러니까 행위자와 관련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관주의 입장에서 형법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객관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평가기법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설규범, 뭐 행위재판규범, 뭐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요거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 요거 거기 줄 하나 쳐두고 나머지는 줄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시면 형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형법이 존재함으로써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보호적 기능을 하더라. 뭔가를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반갈로 1번에 법익 보호를 해주더라. 그 다음에 반갈로 2번에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더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형법이 존재하니까 형법이 존재하고 형법상에서 어떤 걸 범죄로 규정을 딱 해두면 그죠? 이 범죄로 규정을 해두면 만약에 A라는 놈이 형법상 범죄로 이제 살인죄를 규정을 딱 해두니까 얘를 죽이면 얘는 형벌을 받겠죠. 그죠? 얘를 죽이면 얘를 형벌을 받으니까 얘는 사람을 안 죽이려고 그러겠죠. 자기가 형벌을 받으니까. 그 형법이 존재함으로써 얘가 범죄 행위를 B를 죽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법익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B의 생명을 구해준다는 거죠. 형법이 존재함으로써. 왜냐하면 사람 죽이면 처벌 받으니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형법은 보호적 기능에서 첫 번째 법익 보호 기능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해 둠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들게 함으로써 B의 생명, 살인죄로 따지면 B의 생명, 즉 이 생명이란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보호법익은 개별 범죄로 차이가 있으나 크게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 법익에서 이제 과연 이 법익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살인죄는 제가 설명드렸죠. 생명이 법익입니다. 생명이. 살인죄라는 그게 형법에 존재함으로써 이 살인죄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법익으로 합니다. 그 다음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특히 명예 중에서 외적 명예 내적 명예는 아니라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을 하고 강간죄는 뭘 하냐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요게 침해가 돼. 요걸 침해하는 거예요. 강간죄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나는 A라는 사람은 B하고는 전혀 뭐 그런 행위를 할 마음이 없는데 얘가 폭행 협박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B에 어떤 게 침해가 되냐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가 돼서 이게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주거의 평온, 절도죄는 소유권, 타인의 소유권이죠. 타인의 이제 재물에 대한. 방화죄는 1차적으로는 공중의 안전, 어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그죠? 그 집이 불타버리니까 재산권 소멸도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중의 안전이고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법익이에요. 문서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공공인이죠. 이 공중, 이게 다 사회라는 뜻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죠, 사회. 그래서 이런 신용을 이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법익은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기능이죠, 국가 기능. 그러니까 국가적 법익이죠. 그 다음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 국가적 법익. 이것들이 이제 보호법익이에요. 그래서 이 법익 침해가 바로 이걸 침해하게 되면, 이걸 만약에 침해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이 행위를 결과방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침해하면 결과방 가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보충성의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국가 이제 형사제재가 뭐냐면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은 가장 강력해요. 뭐 과태료라든가 뭐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사람의 자유와 자유와 어떤 뭐 그런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아주 강력한 거다 보니까 이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법에서 이제 이 보충성이 나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보충성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다 해보고, 제일 마지막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단이 있으면 이 수단 다 해보고, 이거 다 안 됐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해라. 라는 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 다 해보고 제일 마지막으로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형법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 제재에서 내할 수가 없고 최후수단적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보충적, 최후수단적 같은 말이죠.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니까 보충성, 보충적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를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또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라고 한다. 용어 자체를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줄침 부분만 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고, 형법의 탈윤리화가 있고, 비범죄화 등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논의가 되고 있다. 혹시나 몰라서 한 가지,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가 혹시 될 수가 있냐면, 형법의 기능 중에 보호적 기능이 있죠.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보호적 기능에서 법익 보호 기능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소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 보충성의 원칙이 뭐 보장적 기능이라든가 여기와 연관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연관된다? 보호적 기능과 연관이 되는 거다. 보호적 기능과.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 좀 해두세요. 이 보충성의 원칙이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뭐 사회윤리적 행위가 보장적 기능과 관련된다든가 이렇게는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하나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이 보충성의 원칙은 주소가 법익 보호 기능, 보호 기능, 보호적 기능과 관련되는 거다. 요거 하나만. 옆에다 써두세요. 딱 써두시고. 사실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형법은 법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성질도 판단해줘가지고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처벌되는 건재에는 사회윤리적 평가가 놓여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법이라는 거에서 이 범죄로 규정한 것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근데 만약에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행위들은 다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행위들을 이 범죄로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이 행위들은 어떻게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이 행위들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로 규정한 것은 법익을 보호한 거고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가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사회윤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범죄로 규정한 것은 법익 보호하기 위한 거고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 자체는 사회윤리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동전 앞뒷면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 관련된다? 이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과 관련되는 말이다. 이게 여기 줄 하나 쳐두고요. 네. 사법시험에서 한 10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이게 네, 요게 하나 붙여도 요게 바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과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은 진행하시면 되고 이 3번에 보게 되면 형법의 그 법익 보호 기능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의 관계를 보게 되면 범죄로 규정한 것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죠?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두 개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형법이. 그 평가 규범의 역할을 하고 요거는 의사결정 규범의 역할을 한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쪽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가가 다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뜻이고. 요거는 이제 범죄 본질을 법익 침해로 보고 요거는 의무 위반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의무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의무 위반이다.
이쪽은 법익 침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법의 본질을 법익보호기능 쪽에서는 결과방가치로 보고 사유리적 행위가치 보호기능 쪽은 행위방가치로 본다. 이쪽에서. 그래서 아까 구성요건에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이 단계가 다 인정이 되면 결과방가치 더하기 행위방가치가 있다 그랬죠. 결과방가치는 법익침해 부분이고 행위방가치는 법익침해 이외에 특히 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같은 것들 또는 과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 범죄 의사를 가지고 범죄 쪽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윤리적 행위가치 보호든가 또는 뭐 윤리 뭐 이렇게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이 범죄로 규정을 한 부분과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든 이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든 이 부분이 규정이 돼 있어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형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기억을 해두고 여기서 이제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두고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관계는 상호 보완 및 제한 관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주의, 주관주의 얘기했죠. 객관주의가 이쪽이고요. 당연히 주관주의가 이쪽입니다. 행위자의 문제니까. 그죠?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표.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고요. 지금까지는 보호적 기능이고,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 형법이 보장적 기능은 이게 이제 딱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재형법정주의를 통해서 달성됩니다. 요걸 하나 줄을 딱 쳐두고요. 그러면 보장적 기능은 재형법정주의와 관련이 되는 거고, 보호적 기능은 재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보장적 기능만 재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줄 쳐두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법에 이제 이렇게 쭉 범죄로 규정을 해두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쭉 형사법에 규정을 해두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외에, 만약에 이제, 뭐, 살인을 했는데,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이걸 뭐 500년을 한다라든가, 500년, 징역 500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만 처벌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굴 위한 거냐면 보장적 기능은 이 보호적 기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거고요. 이 보장적 기능은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를 위한 겁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일반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 앞에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범죄인과 그다음에 잠재적 범죄인의 인권,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보장적 기능은 재형법정주의를 통해서 달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장적 기능은 재형법정주의와 직접 연관을 맺는다. 그런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입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 기억, 여기 줄 쳐두고요. 그러니까 보호적 기능이 높아지면 보장적 기능이 낮아지고요. 보장적 기능을 높여버리면 보호적 기능이 낮아져요. 상호 반비례 관계. 근데 두 개 충돌한다. 그럼 뭘 우선시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개인의 인권 등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두고 충돌 시 보장적 기능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줄친 부분 거기만 줄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 크게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있다. 보장적 기능은 바로 범죄인과 잠재적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므로 재형법정주의를 통해서 달성이 되는 재형법정주의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호적 기능이죠. 형법에 사회보호적 기능이 이제 이거예요. 일반 예방 기능과 특별 예방 기능. 형법이 이제 그 형벌로 규정한 거 있죠. 이 형벌로 규정한 것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더라. 그래서 그 A를 아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형벌을 받구나. 그래서 그 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예방, 즉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가함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겁을 먹게 해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일반 예방적 기능이고,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 예방적 기능은 자범죄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죠? 개선 교화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형법 자체. 그래서 형법을 보게 되면 보호관찰도 있고 사회봉사명령도 있고 수강명령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인의 어떤 그 재범의 위험성 등을 없애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멀쩡한 놈도 교도소 갔다 오면 범죄자가 돼요. 아주 숭악한 범죄자. 그래서 얘들은 교도소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범죄인을 양성을 안 시키기 위해서 경미한 사유가 있을 때, 경미한 범죄라든가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의 형사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죠. 형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예방은 일반인, 특별 예방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형법의 발전 시대, 옛날에 이런 문제는 나왔어요. 이런 문제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옛날에는 복수 시대, 이게 이제 형벌 자체를 응보형으로 볼 때 복수, 국가가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피해자 복수 대신. 그 다음에 위화 시대, 겁주고 막 공포 정치 하다가,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했다, 박해. 그 다음에 과학 시대는 뭐냐면 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겁도 줘보고 뭐 사랑도 해보고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범죄자들 머리도 잘라보고요. 그 다음에 유전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의 특성을 연구해서 이때 이제 주관주의 애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주관주의 학자들은 주로 과학자들이에요. 제일 많은 게 의사들이 제일 많고요. 심리학자,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관주의를 몰고 가기 때문에 현대 1950년도부터 지금 현대를 뭐 과학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를 과학으로 이제 밝혀보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했던 게 이제 골상학, 뼈 가지고요. 그 뼈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눈썹이 검고 뭐 거기 있어요. 뭐 그러면 범죄 소질이 좀 있다. 그건 유전.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 분위기, 이제 미국의 슬램가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의학 부분이고요. 신체 관련된 거고, 유전, 사회적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범죄를 파악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봐두시는 정도면 되고요. 요것도 여러분 한번 봐두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형법의 전개 양상인데,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문제는 낼 거다 생각했는데, 우리 승진 축제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안 내요, 이거를. 왜냐면 이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승진 출제를 이제, 원래, 이 승진 형법 출제를 외부에다 맡겨야 되는데, 이게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승진 시험은 이 내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주교적으로 내부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스타일은 출제를 못 해요,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승진 시험이 참 특이한 게, 경찰 승진 시험이 2012년도, 2013년도, 이 법률 아주 중요하게 그 형법 변경이 있었어요, 법률 변경. 2014년도에 문제 출제가 한 문제도 안 됐다, 출제가. 한 문제도. 왜 그러냐면, 전년도 합격생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 개정 법률 내용을 몰라요. 출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항상 그랬었어요, 예전에도. 이게 이제 승진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좀 오류가 날까봐 이제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대표적인 건데, 이런 문제도 이제 출제를 잘 안 하시는데, 요즘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현대형법은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강화된다. 그래서 피해자를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A라는 피해자는 범죄 유발률이 뭐 100%다. 여름에 군인들이 청년들, 군인들 이런 애들이 그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미니스커트 짧은 있고, 아침 9시부터 계속 왔다 갔다 그러고 콧바람 불고, 이제 강간을 해버렸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피해자의 그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역할, 기여도, 이걸 따져가지고 얘 형벌을 규정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이 피해자 고려 강화가 피해자를 도와준다, 피해자를 보호해준다 뜻이 아니라 피해자의 범죄 유발률,
그걸 따져가지고 형벌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형법의 특징이 하나 있고, 위험형법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형법은 옛날처럼 범죄의 유형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특이한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결과 발생이 딱 됐다. 결과 발생이 딱 되고 범죄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 전에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형법이에요. 결과 발생에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 기술을 인정을 해서 처벌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위험형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게 현대 오면서 복잡다기한 사회구조 때문에 형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예방기능이 강조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범죄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뜻이고, 실질적 의미의 재형법정주의, 실질적인 거는 무조건 현대 거예요. 형식적은 아니에요. 옛날에 강조된 거고, 실질적 의미의 재형법정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범죄가 요만큼이면 형벌도 요만큼이어야 된다는 거죠. 범죄는 이거밖에 없는데 형벌은 이만큼 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제재가 다양화됐다. 형사제재가 옛날에는 형벌밖에 없는데 요즘은 이제 뭐 사회봉사명령도 있고 원상회복, 뭐 전자팔찌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일반적인 현대형법에 그거 답이 되는 게 요거예요. 형식주생보주 강조, 보장적 기능 강조. 사회보장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또 국가보호적 기능 등이 강조됩니다. 이 보장적 기능은 범죄자의 인권이라 그랬죠? 이거는 후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형법이 자꾸 등장하고 예방기능이 강조돼 버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형벌의 최후수단성이 없어지고 자꾸 완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장적 기능 강조는 틀렸어요. 보호적 기능이 강조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형법 여기 있죠. 이게 특징, 위험형법의 특징, 보충적 법익 보호 사상이 완화된다 뜻이에요. 형벌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보충적 법익 보호 사상이 완화된다는 뜻은 최후 수단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형법이 너무 많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법집행기관이니까 우리 형법 이외에 특별형법이 너무 많아요. 그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결과 발생 이전 단계 광범위한 처벌, 이게 바로 뭐다? 위헌범이죠. 특히 이제 추상적 위헌범. 그 다음에 예방입법 경향, 그죠? 상징적 형법 경향, 예방입법 경향. 이 상징적 형법 경향은 뭐냐? 예방입법 경향은 이거예요. 뭐 예방 기능이 강조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위험형법 똑같은 뜻이에요. 범죄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처벌해버리겠다는 거죠. 예방 기능 강조되는 게. 상징형법 뭐냐면 이거 지금 특별형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법에서 뭐 범죄로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이게 특별형법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형법이 이게 의미가 없어요. 형법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밖에 역할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특별형법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형법은 정작 적용할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법을 국민개봉의 도구화, 최우선 수단화 한다라는 거죠. 원래 형법은 최후수단성이죠. 이게 완화가 되니까 최우선 수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요거예요. 보충적 법익 보호사상 강조, 사후통제 기능 강조, 인권 보장 강조. 이게 바로 보장적 기능이죠. 이런 것들은 다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형법의 특징으로 이게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나는 뭐 형법을 다 맞아야 되겠다. 하나도 안 놓치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요것만 기억해서 요거하고 요거. 요게 답이니까. 이 중에 답이에요. 출제 안 됩니다. 혹시 이제 하시는 분은 요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없는 범죄, 뭐 저건 볼 필요 없고요. 재형법정주의 보게 되면 29페이지. 여기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판례 한 문제. 그죠? 다시 한 번 더 적으면 판례 하나. 판례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는 이게 재형법정주의 판례가 상당히 좀 이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좀 풀기 어려웠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은 아니고 2012년부터
지금 3년 연속 이제 아주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내년도 저희 책에 있는 거라든가 뭐 판례 문제집에 있는 정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외의 건 볼 필요 없어요. 재형법정주의를 왜 쉽게 출제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재형법정주의가 그래도 우리 형법하고 관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뭐 특별법, 들어보지도 못한 특별법 내용을 그대로 막 무작위로 출제를 막 해버리니까 문제 어렵게 내려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형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법시험에서도 재형법정주의 문제는 터무니없는 문제를 절대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체크해주는 판례만 공부하시면 돼요. 재형법정주의는 말 그대로 범죄예요. 이게 죄가 범죄예요, 범죄. 형은 형벌이에요. 줄임말이에요. 범죄와 형벌. 형벌은 법정, 법률의 정해라 뜻이에요.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정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에 정하고 이 법률에 정한 만큼만 처벌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가 앞 시간 봤지만 이 보장적,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한 실현 수단이에요, 이게. 보장적 기능을 어떻게 실현하냐? 재형법정주의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장적 기능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여기 줄 하나 쳐두고요. 여기 재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실현과 관계가 깊다. 거기 줄 하나 쳐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2번 기능. 이거는 그냥 뭐 읽을 분들은 읽고 문제는 안 나오니까 지나가셔도 됩니다. 되고. 그럼 재형법정주의 내용에 보면 재형법정주의가 이제 파생 원칙이 여러 개 있어요. 첫 번째 법률주의가 있고 여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법률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책 한번 쭉 넘겨보시면 처음에 법률주의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이렇게 이제 5가지 파생 원칙이 있어요. 재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보면 5가지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정성의 원칙 5가지. 법률주의는 말 그대로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죄와 형은 법률로 정해라. 그거예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이게 이제 내가 여기서 범죄 행위를 했어요. 범죄 행위를 하고 내가 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사회윤리적으로 보호되는 것이었어요. 범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근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이제 법률이 바뀌었어요. 법률이 바뀌어서 그게 범죄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요 법률, 요때 생겨난 법률을 이렇게 뒤로 해서 여기 적용을 해서 얘를 범죄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범죄라는 거는 그 당시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된 것만 범죄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걸 졸지에 범죄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뒤로 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게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도 안 되고요. 형벌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요 행위가 1년이었는데 나중에 법률 바꿔서 2년으로 했다. 이걸 가지고 돌려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명확성의 원칙은 죄와 형은 명확하게 규정해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범죄 성립 요건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둬라 이 뜻이고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유추해가지고 여기도 적용시켜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딱 그것만 처벌해라는 거죠. 적정성의 원칙은 만약에 내가 범죄를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형벌을 이렇게 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재형법정주의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여기.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이 있다는 점 기억해두고 출제되는 부분은 판례다. 판례. 그러니까 이론 쪽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법률주의 보게 되면 성문법주의와 그다음에 관습형법 검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률로 죄와 형을 정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문법주의고요.
성문법,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습형법 범죄의 원칙은 우리 관습형법이 있어요. 관습법. 이걸로 범죄로 정하고 형벌로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니죠. 이 불문법이죠. 이건 불문법이니까 이걸로 범죄, 불문법. 이걸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주의에는 두 가지, 성문법주의와 관습형법 범죄의 원칙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성문법주의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범죄와 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이제 원칙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밑에 보게 되면 위임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회 현상이 너무나 복잡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범죄 구성 요건을 다 이렇게 법률로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 제정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 정기국회 때 또는 뭐 임시국회 다 모여가지고 또 과반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표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대통령 승인하고 공표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이런 거 다 기다렸다가는 신종 마약이 생겼다.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률로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하는 거는 뭐 령으로 한다거나 또는 뭐 고시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위임위법이 바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올해 승진시험에 나왔던 건데, 보게 되면, 기억해 보게 되면 사회현상 복잡 다기와 국회 전문적, 기술적 능력 한계, 시간적 적응력 한계로 형사처벌 관련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적합하지도 않다. 그래서 특히 긴급한, 이게 이제 요건입니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죠? 뒤에 수권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법이 허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명령이나 뭐 고시 뭐 그 다음에 부령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냐. 법률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법률이 있고, 법률에서 범죄하고 형벌에 대해서 법률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요거 영에 의한다 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 영에 의한다 또는 뭐 고시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요럴 때는 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범죄를 이렇게 틀을 잡아줬는데 이 바깥에 있는 내용을 영에다 규정해서 범죄를 했다. 이건 허용될 수 없는 거고, 형벌도 이렇게 상한과 하한 폭을 딱 정해줬는데 이 뛰어넘어 버렸다 또는 그 미치다.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의 근거 위임 규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 폭을 정하고, 그죠? 내용을 어느 정도 한정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령이라든가 규칙 등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그냥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위임위법에서 요 기억은 이것 때문에 위임위법을 하는데 요건이 뭐냐면 여기 1번, 여기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요걸 요건으로 위임위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문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게 되면 디귿은 보셔야 돼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 백지위임입니다. 백지위임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뭘 정해놓고 위임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정해놓고 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다 령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백지위임법 금지 법률이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 초래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뿐 이란다는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대강을 정하고 중 특정 사항 범위에 정해서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서 백지위임은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귿 리얼에 보면 위임입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입법 또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백지위임도 허용 안 되고 포괄위임도 허용이 안 되고요.
백지 위임은 근거법률에 아무것도 없고 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뜻이고요. 포괄 위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정해놓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 뜻이에요.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틀을 정해줘야 됩니다. 법률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디귿과 리얼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관습형법 검증 원칙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서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관습법으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 말은 뭐냐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다. 1번에 보면 유리한 관습법은 허용됩니다. 이게 이제 재형법정주의 자체가 이 범죄자를 위한 거다 보니까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인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재형법정주의가 얘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얘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다 허용돼요. 그래서 관습법도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건 안 되지만 얘들한테 유리하게 되면 관습법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습법에 의한 구성요건 조각,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범죄가 다 안 되는 거니까 사유를 인정하거나 형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범죄인한테 유리하니까 허용되는 거다. 반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2009년 사법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적처벌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 인적처벌 조각사유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처벌 조각사유니까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용되죠. 인정하는 재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허용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지문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다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도 이게 출제되는 지문들을 봐야지만 뭐가 포인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구장 표시를 해뒀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은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 자체도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그 관습법이 이제 그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해석에 형법 해석에 간접적 역할을 할 때는 또 허용이 돼요. 관습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예할 때 허용되고 보충적일 때 허용이 된다. 이 법률 해석을 다 해보니까 안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관습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 이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보충적이다. 최후 수단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언제만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관습법의 직접 법원성은 부정되지만 간접적으로 성문형법의 해석 여길 때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관습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인정 부작위범의 자기의 의무의 발생 근거, 수리방해죄 수리권의 근거, 배임죄 타인의 사무처리 근거, 횡령죄 타인의 채무보관자 근거.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조리가 돼요. 조리가. 이 해석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조리로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리가 바로 일반적으로 관습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조리가 돼요. 자기의 의무 발생 근거를 조리로 법령에 의해서도 되고 계약에 의해서도 되고 사회상교, 공소양속, 조리에 의해 이 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보충적 관습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수리권의 발생, 수리권 자체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도 이 조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적 해석이 안 되면 나중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리로 돼요. 조리로.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로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보충적 관습법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 아까 제가 거기 체크하라는 부분하고 요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법률주의에 이제 위배되는 경우 보게 되면 첫 번째 판례 보게 되면 내용은 길은데 이거 처벌 규정이 없어 이게. 그래서 이제 대충 내용을 빨리 설명드리면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리로 하게 되면 이 관할 지방 관청 등에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그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등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이게 범죄가 되고 이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이제 영리를 취득해야 돼. 영리 취득.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중개를 했는데 지금 영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근데 얘가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럼 얘를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처벌 못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취득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영리를. 약속만 해가지고는 이 취득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얘를 처벌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수도 없더라. 이 규정의 처벌 규정에 미수도 없더라. 미수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어디 주시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뭐 쭉 나와요. 제9조 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행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를 법제 48조 제1항에서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제 2조 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박보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거친 경우에는 위법조로 처벌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중개업이 안 되는 거죠. 중개업의 어떤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 근데 보수를 받지 않고 요구 약속에 거친 중개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위법죄도 제만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48조 1호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48조 1호 위반죄 미수범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법정주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한 행위를 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 마지막에 쭉쭉 써있죠. 이런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줄친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중개업의 개념을 법률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받지 않고 요구 약속하는 데 거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다. 미수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낼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읽어두시면 돼요. 그대로 읽어두고 요구 약속하는 것을 보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그런 정도 계속 여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요. 구의료법 17조 2항은 그 제1항에 정하는 의뢰인 등 적촉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규범적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입니다. 없이. 동그라미.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의료인 등의 행위가 17조 제2항 위임을 받은 보사부령인 적출물 처리 규정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왜?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즉 법률에 즉 이 구의료법에 아무런 금지 부분이 없어요. 뭐 이게 범죄가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 법령에서 그걸 범죄로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판례는 이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모법에서 총포, 도금 및 화형 단속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에는 이 총포의 개념을 발사 가능한 것 이렇게 이제 규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총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이 총포의 개념을 발사 가능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해뒀는데 갑자기 이 대통령령에 이 총포의 개념 속에 공익치기, 노리세 뭉치 이것도 총포의 개념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신고 허가 등 없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총포의 개념을 이렇게 발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뒀는데
이 발사 가능하지도 않는 이 공이치기 자체, 노리쇠 뭉치 자체도 총포로 포함시켜가지고 명예에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령으로는 처벌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발사 가능한 것. 여기 써주세요. 여기다. 발사 가능한 것. 이렇게 정해뒀는데 그 뒤에 보면 제3호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여기 조처도. 총의 부품까지, 부품이 뭐다? 방금 말씀드린 공이치기, 노리쇠 뭉치. 요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확대시켜버린 거죠.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쟁법정주의 위배가 되니까 당의 법률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되시죠? 그 다음 판례 보게 되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게 초등학교, 요거는 이제 판례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거기 보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는 그 운전면허 시험을 구술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 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지침입니다. 법률이 아니에요, 그죠? 지침. 줄쳐두고. 지침 제8조 1항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앞에 내용은 몰라도 돼요. 따라서 피고인이 초등학교 졸업했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후보정서를 첨부해서 구술시험에 응시했어요. 그럼 이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냐? 안 된다. 왜? 그 관련 규정이 재형법정주의 위반이에요. 즉, 그 지침이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니까 이 관련 규정이 재형법정주의 위반이 되면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라는 허위 인후보정서를 제출해도 이 관련 법률이 무효니까, 관련 규정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 게 없죠. 그러니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책까지 다 기억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여러분 이 재형법정주의 관련 판례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라는 건 이렇게 보고 거치셔야 돼요. 이걸 막 10번 정도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해버리면 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서로. 왜냐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요거는, 요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인후보정서 관련돼서 나오고, 이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 지침이 재형법정주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모법에 위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게 되면, 식품위생법입니다. 법 제111조 2항이 과대광고 법이고, 과대광고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누구한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허용되는 거죠. 여기 줄쳐두시고요.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보건복지비용 위임. 이거는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유해화물질관리법. 이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해서 환각물질의 개념을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거죠. 이제 모법에서 지금 해줬죠. 흥분,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즉 모법에서, 즉 유해화학물 물질관리법에서 이렇게 틀을 적어줬죠. 흥분, 환각, 마취작용.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용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환각물질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실무조합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화학물질 종류가 뭐 장난이 아니죠 이게.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막 또 한두 달 만에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 이걸 이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법률에 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령은 어때요? 대통령령은 지금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하면 되죠. 아침에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이제 쉽죠,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가대광고, 보건복지부령, 유해물질 관리법, 여기서 흥분, 환각도를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 이거는 다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판례 보게 되면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이외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걸 좀 외워두세요. 129조 내지 132조는 수뢰죄입니다. 수뢰죄. 제가 여기 괄호에다 수뢰죄를 해둔 건데 실제 판례에서는 이 수뢰죄라고 안 해뒀어요. 근데 형법 122조, 129조 내지 131조는 수뢰죄다.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예, 여기 이제 적용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은 여러 다른 법률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건 위법이 없다. 네, 그 다음에 병역법 제12조 사항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보면 질병, 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 기준 중 140항에 보니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죠? 아니, 뭐 이렇게 이 제한 사유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병역법상 병역 대상자를 이제 선정할 때 제한 사유가 상당히 많겠죠. 그걸 다 법률로 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부령으로 징병 신체 검사 규칙에 위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허용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산업진흥 관한 법률 32조 제1항 7호가 환전, 그 다음에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미디어와 유사한 것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이것도 뭐 바다 이야기부터 해서 우주 이야기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법률로 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포괄위임법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법에 보게 되면 유유자금이 있어요. 유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새마을금고법에. 그게 운용해가지고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했다. 동법 시행령에 보니까 유효자금 운용 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즉 주식 투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모법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 정해놨는데 유효자금에 대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해뒀으면 허용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법 유효자금을 유가증권 매입, 이렇게 해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농협협동조합에 관련 법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정 범죄 이렇게 쭉 다 앞에 거 제껴 두셔도 되고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정부 관리 기업체 하나로 규정한 것, 요거는 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뭘로 본다? 공무원으로 봐가지고 수뢰죄 주체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다 허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판례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 수뢰죄라고 그랬죠. 이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공기업의 지정에 관해서는 하위 규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 이를 정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올해 승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대로. 이런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법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리가 없어요. 무슨 어떤 법리가. 그래서 이것들은 말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줄친 부분 위주로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